깊이 있는 영화 이야기 무비 프리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범근 시인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무비 프리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출연하는데요. 지금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국어 교사이면서 동시에 시를 발표하고 있는 시인입니다. 이범근입니다. 약간 헤어를 보시면은 약간 시인 느낌이 나시죠? 그죠? 떡져가지고 굉장히 멋지게 파마를 오늘 방송을 위해서 하신 건 아니고 파마를 잘 해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볼 영화는 패터슨이라는 그 시인이 나오는 영화인데요.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너무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오늘 패터슨을 골라봤습니다. 또 시인이 본 패터슨은 어떨지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간단하게 이 영화의 시놉시스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미국 뉴저지주의 패터슨에 사는 이름이 패터슨인 버스기사 남자가 일주일 동안 겪는 일을 천천히 보여주는 영화이고요. 그 버스기사인 패터슨은 짬짬이 시를 쓰는 남자죠. 그리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고 귀여운 강아지가 있고 그 패터슨이 일주일 동안 와이프, 강아지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일상을 살면서 또 시를 쓰면서 어떤 시간들을 보내는지를 찬찬히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사실 대중 상업 영화의 그 어떤 굉장한 스토리라든지 플롯 같은 건 없어요. 네, 굉장히 잔잔한 영화입니다. 그죠? 네,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그냥 이게 대중상업 영화로서 블록버스터처럼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호응을 얻기는 좀 힘든 영화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작가들이나 글 쓰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영화가 개봉했다고 하면 이게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봐라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예전에 컨택트? 드니 블레브의 영화. 그거에서 이제 언어에 대한 외국인과의 언어에 대한 이런 교신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시인들에게 영감을 많이 줬고 꼭 봐라. 그거는 약간 오징어 형상의 거대 외계인이랑 소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언어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영감들을 특히 시인들한테 많이 줬던 영화예요. 테드 창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 SF 영화니까. 근데 이 영화도 패터슨 개봉하고 나서 작가들 사이에서 너무 좋다 그런 얘기 있었죠.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무료한 일상의 반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체로 예술인 영화들을 보면 막 광기 어린 막 그런 예술의 혼이라든가 뭐 그런 격렬한 어떤 영감에 찬 장면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기대할 수 있지만 이 영화는 그 기대를 되게 깨버리는 오히려 뭐야 이렇게 너무 심심하게 영화가 시작되고 진행되고 끝난단 말이야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영화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게 오히려 훨씬 더 리얼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영화입니다. 이게 훨씬 더 리얼하다는 거는 실제 시인 혹은 예술인들이 일상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우리가 관찰해 보면 이 영화 속의 패터슨이랑 비슷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쵸. 그게 사실은 뭐 개인마다 다 작품 활동을 하면서 일상을 같이 이제 영위하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술가들의 어떤 전형적인 상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예술적인 흔히 말하는 그 기운에 차가지고 막 베토벤 같은 머리를 하고 그렇죠. 사람들 관계도 그렇고 막 파국에 항상 이루고 우리가 불륜을 저지르고 그런 거죠. 근데 대체로 제가 아는 많은 작가들이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하는 주변에 시인이나 소설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이제 제 나이 때쯤 혹은 제 선배들은 대체로 하루의 일과는 아이 기저귀를 갈고 아침에 정신없이 출근을 하고 또 일을 막 하다가 또 퇴근하면 또 애기 씻기고 재우고 놀리고 밥 먹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10시, 11시 맥주 한 캔 먹고 그냥 자는 거죠. 되게 무료하다면 무료하고 지루하다면 지루할 그 일상을 그냥 계속 반복하는 게 사실은 예술가들이 대부분 삶인 것 같아요. 글을 쓰지 않는 혹은 예술 분야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삶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정도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나냐? 거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생각들을 항상 하면서 사는 게 있죠. 네. 왜냐면 써야 되는데 이런 거. 마음 한켠에 뭔가 약간 빚진 것처럼 내가 뭔가 떠오른 게 있는데 그걸 계속 품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 영화 속에서 패터슨이 굉장히 루틴을 지키잖아요. 그 철학자 칸트가 매일 똑같은 시간에 산책을 했던 것처럼
패터슨도 굉장히 시간도 잘 지키고 루틴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그 루틴을 제가 대충 적어봤어요. 자, 알람 시계도 없이 6시 12분쯤에 눈을 뜹니다. 핸드폰도 없죠. 핸드폰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근데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패터슨은 6시 12분쯤에 눈을 떠요. 그 다음에 아내를 꼭 껴안고 굉장히 천천히 뽀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혼자 우유에 시리얼을 말아먹고 버스 회사 근무복을 입고 출근을 하고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운전대에 앉아서 시를 끄적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회사 동료인 도니와 짧게 대화를 하죠. 이 도니가 약간 감초죠. 도니는 인도계 사람으로 추정되는데 이 도니가 그 불평을 늘어놓는 게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 운전을 하면서 승객들의 대화에 귀 기울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점심이 되면은 폭포 근처 벤치에 앉아서 혼자 밥을 먹으면서 시를 또 씁니다. 그리고 퇴근을 하고 집에서 와이프와 저녁을 먹고 강아지를 산책시켜주고 동네 바에서 맥주를 한잔하고 잡니다. 이게 거의 패터슨의 평일 일과죠. 그 일주일의 영화죠. 그쵸? 근데 이런 데서 어떻게 시가 나옵니까? 뭐 저도 이런 말을 당당히 하기에는 좀 부끄러움이 많지만 이 영화는 예술가들이 영감을 어디서 받는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전통적인 예술 영화라고 하면 뭐 과거에 시인들 다룬 영화가 되게 많잖아요. 뭐 예전에 그 네루다가 이제 나오는 일 포스티노란 영화부터 그다음에 디카프리오가 주연했던 랭보 역할로 했던 토탈 이클립스나 뭐 죽은 시인의 사회, 그다음에 이창동 감독의 시, 뭐 그다음에 박범신 소설가 원작이었던 은교. 그 시인들 관련 영화가 쭉 있는데 대체로 약간 그 영감을 막 받고 막 예술적 혼에 이렇게 뮤즈를 막 이렇게 받은 그런 신내림 같은 현상 같은 것들을 많이 연출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뭐 토탈 이클립스나 이런 랭보 아니면 엄청난 그 드라마틱한 비극을 갖거나.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대중들이 보는 예술이기도 하고 또 그게 또 예술의 큰 힘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짐 자무시가 생각한 예술이라는 건 무의미하다고 할까? 그냥 일상의 계속 반복, 무료하고 그냥 매일매일 하는 반복된 노동 같은 일상 속에서 예술가들이 이제 영감을 얻는다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패터슨이 쓴 첫 장면에 쓴 시가 오하이오 블루팁 매치 그 장면이 나오죠. 진짜 작은 성냥인데 그걸로 가지고 시를 너무 멋지게 써내잖아요. 그게 어쩌면 이 예술가가 그러니까 쓰는 사람의 출발이 어디냐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 우리가 글 쓸 때 어릴 때 보면 뭐 별에 대해서 써보세요. 뭐 달, 뭐 계절, 가을, 뭐 그리움.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로부터 되게 먼 관념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 패터슨이 쓴 첫 시가 바로 오하이오 블루팁 매치. 그러니까 자기가 늘 갖고 다니는 성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눈앞에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눈앞의 대상과 뭐 혹은 사물, 사람 그걸 대상으로 쓰는 것이 예술의 출발이고 예술가들은 그걸로부터 영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막 비극적 시련이 전혀 없지만 예술가는 그냥 그 무료한 일상의 반복 속에서 또 새로운 걸 찾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좀 그 예술에 빠져있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감각이 좀 발달했다고 봐도 될까요? 예술가 분들이 좀 같은 경험을 해도 뭔가 다르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더 큰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뭐 기질적인 면도 있고 훈련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질적으로 사람이 관찰이라든가 이런 걸 되게 유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더라도 다른 걸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쨌든 그 자라나면서 성장 과정에서 좋은 자극들을 받게 되고 그 자기 행동 속에서 어떤 깨달음이나 혹은 반짝하는 그 순간을 얻으면 그게 훨씬 더 발전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그걸 기록하거나 이게 꼭 시가 아니라더라도 그림이나 음악이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자기 예술 형식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패터슨은 굉장히 과묵한 사람이고 말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버스 운행을 하면서 승객들의 대화에 굉장히 귀 기울이고 혼자 막 웃기도 하고 굉장히 그런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라든지 이미지에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와이프도 되게 수다스럽습니다. 그런 뭐랄까 주변인들 이런 곳에서도 좀 이렇게 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것 같아요. 이범근 씨는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저는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게 말을 제가 나서서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질적인 것도 있고 훈련되는 것도 있는 겁니다. 기질적인 건 별로 말이 없는데 훈련되는 건 밖에서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별로 좋은 게 없더라는 거죠. 아무튼 두 가지 다 있는데 이 패터슨 같은 경우는 가장 그 말씀하신 거에 가장 좋은 얘가 1차적으로 이제 집안에서의 극명한 두 사람이죠. 과묵한 패터슨과 그리고 모든 것에 되게 진짜 사랑스럽게 반응하고 말이 막 엄청 많은 그 부인. 부인은 되게 해맑고 겉과 속이 정말 투명한 사랑스러운 부인이잖아요. 거의 남편이 부인의 말을 듣고 부인은 감정의 변화가 있고 갑자기 막 위로도 엄청 잘해주고 환호도 엄청 많이 하고 근데 패터슨은 굉장히 그걸 다 그냥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 점에서 패터슨과 이제 그 부인 사이에 극명한 대비가 있고 또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버스 회사에서 그 동료가 뭐 돈이 온갖 집안 가정사를 떠들고 가잖아요. 뭐 의미가 없죠. 듣고 버스 운행하면서 뭐 아이들 그다음에 청년들 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일과가 끝난 뒤에 가는 공간인 바라는 데가 되게 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동네 작은 뭐 호프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에서 만나는 그 흑인 커플도 너무 재밌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 얘기도 듣고 바 사장의 또 가정사도 듣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저는 그냥 짐자무시 감독이 세계는 거대한 이야기로 만들어져 있고 그럼 거기에 도시가 있고 뭐 이렇게 버스가 있고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이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건 하나의 이야기고 예술가 그리고 여기서 시인은 그걸 잘 듣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패터슨은 자기 말을 많이 하지 않잖아요. 잘 듣고 나서 그거를 표현하는 거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그 올라오는 시로서 그냥 자기가 표현할 뿐 그 패터슨이 자기 감정을 노출하거나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하는 걸 영화에서는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술가는 그냥 오히려 잘 듣는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막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영화에서 예술가의 모습은 세계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다. 그런 거죠. 제가 또 재미있는 포인트를 발견한 게 굉장히 월화수목금 평일의 일상이 똑같아 보이는데 약간의 변수가 있어서 좀 이 영화를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가령 갑자기 아내가 저녁을 먹는데 체다 치즈와 방울 양배추가 들어간 시크릿 파이, 처음 먹어보는 이런 파이를 만들어서 약간 패터슨을 당황스럽게 만들죠. 그래서 패터슨이 먹는데 맛이 없으니까 계속 물을 먹고 그 다음에 갑자기 버스가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비극을 연출하는 흑인 커플이 이제 헤어질 위기에 처해 있고 남자는 여자를 계속 붙잡고 싶어하고 그게 잘 통하지 않으니까 갑자기 총을 가져와서 막 손님들을 위협하고 자살하려고 해요. 근데 그 남자가 들고 있는 총은 장난감 총이죠. 그걸 패터슨이 진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말 부분에서는 패터슨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큰 변화를 드러내는 사건인데 그 강아지 마빈이 패터슨이 쓴 시가 실려있는 비밀 노트를 물어서 다 뜯어버리죠. 복사본이 없는 패터슨의 그 비밀 노트를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이런 일상이 똑같아 보이지만 이게 변수가 있고 변화가 있다. 이런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보면은 맨날 똑같이 월화수목금 똑같은 지하철 플랫폼 넘버에서 지하철을 타고 퇴근을 하고 맨날 똑같은 걸 먹는 것 같고 맨날 비슷한 가족들만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보면 패터슨처럼 일상에서 뭔가 우리 예술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어떤 사건이나 대화를 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패터슨이 매일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그건 이제 동선이 같다는 얘기고 행동의 패턴이 같을 뿐이고 그 패턴 속에서 끼어드는 많은 이야기들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매일 똑같이 버스에 앉아서 출근 준비를 하면서 시를 쓰지만 근데 그 갑자기 다가와서 그 버스 그 계단에서 자기 얘기를 떠들고 가는 이 버스 회사 친구의 동료의 이야기는 또 바뀌어요. 또 매일매일 강아지를 데리고 바에 가서 맥주를 마시지만 똑같은 행동이지만 매일매일 또 그 바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은 또 바뀌어요. 또 매일매일 부인과 같이 눈 뜨지만 부인과 아침마다 나누는 이야기는 또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한 세계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세계가 계속 이렇게 변화무쌍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것이 사람을 그러니까 질리게 하지 않는 이유가 어쩌면 이런 이야기들의 뭔가 다채로움이랄까? 그러니까 사람이 둘 이상이면 무조건 이야기가 생기고 그렇죠. 그 이야기는 셋이 되면 건너가고 그럼 또 새로운 이야기가 되고 그게 돌아오면 내가 했던 말이 아닌 다른 말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사람 사이에 뭐 때로는 갈등을 만들기도 하지만 사람을 되게 이렇게 살게 하는 하나의 뭐랄까 촉진자랄까? 그런 것도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 패터슨이 버스를 운행하는 걸 보면 그 뉴저지주의 패터슨의 그 시내를 이렇게 버스 운행을 하는 모습이 약간 산책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버스를 타고 산책하는 느낌이다. 근데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그 예술가로서의 산책자라는 개념을 얘기하신 게 있다면서요.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그게 이제 발터 베냐민이 그 보들레르 시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19세기 파리가 이제 근대 도시를 막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아무것도 목적 없이 도시를 거닐고 다니면서 그 파사주 뭐 아케이드를 돌아다니면서 쇼윈도의 사람 뭐 물건들 아니면 군중 사람들을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하고 그걸 이렇게 쓱 돌아보면서 도시를 유영하는 산책자라는 개념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사람 특징은 뭐냐면 되게 냉소적이고 군중 속에 있지만 자기는 군중의 일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항상 이제 와 하는 왁작지껄하는 그 도시의 어떤 곳곳의 그런 그 사건 사고들 속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그걸 관찰하고 약간 냉소적 시선으로 그 도시를 이렇게 떠돌아다니죠. 그게 이제 그게 바로 근대가 만들어낸 인간이라는 게 이제 발터 베냐민의 얘기인데, 근데 그게 파리만 그런 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파리는 어쨌든 근대 도시의 출발이기도 하지만 뭐 당시 일본의 도쿄 다이쇼 시대에 도쿄가 막 만들어졌을 때 그 도쿄 긴자거리를 돌아다니는 뭐 김부라 뭐 여러 가지 그 당시 여러 나라들의 그런 인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서울 충무로에는 홈브라라는 개념이 있었다면서요? 홈브라.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이제 일제강점기 소설 중에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보면 그 박태원의 소설에 나오는 구보씨라는 사람의 하루가 그 산책자거든요. 그게 이제 경성부 충무로의 홈브라이겠네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차 타고 서울역에서 와서 뭐 빙글 종로 갔다가 뭐 카페 갔다가 그냥 하루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살고 다니는 거예요. 부모는 이 룸펜 아들을 걱정하고 있고. 네. 잠깐만. 근데 구보 씨의 일을 쓰신 분이 봉준호 감독의 그쵸.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 와, 역시 봉준호 감독님이 예술을 잘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뭐 그 집안이 다 이제 미술 교수 뭐 이렇게 이 미술나 예술 쪽 그 문화가 있는. 봉 감독님의 친형님은 또 영문과 교수시고. 네. 네. 아무튼 그 박태원 소설뿐만 아니라 서울에 이제 돌아다녔던 산책자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패터슨 얘기로 돌아가 보면 패터슨이 버스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특별한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냥 매일 하루 버스를 한 동선에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시가 오버랩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버스 운행하면서 그 영화적 그 표현 기법으로는 이제 롱디졸브라고 하는데 그 장면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패터슨의 얼굴, 그 다음에 그 패터슨 그 도심의 풍경, 그 다음 패터슨이 쓴 시가 굉장히 긴 호흡으로 이렇게 겹쳐지거든요. 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책자 눈에 비친 그냥 도시가 배경에 있고 그 속에서 자기게 그 패터슨이 시인으로서 쓰는 어떤 언어들이 그 위에 이제 얹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근대적인 예술인의 한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대체로 막 열광하고 막 어떤 군중 속에 빠져드는 존재가 아니라 한 발짝 거리 떨어져서 이렇게 쓱 이게 산책하면서 자기 예술의 어떤 언어들을 포획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죠, 패터슨은. 그리고 이거는 재미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도쿄 긴자의 김부라, 뭐 그다음에 당시 일제강점기 당시에 경성부 충무로의 홈부라 이런 그 일본어적인 표현을 한국어로 바꾼 것이 뭐 종산이, 뭐 진산이 이런 게 있었답니다. 종산이는 종로를 산책하는 사람이어서 이제 종산이, 그다음에 진산이는 그 충무로 쪽에 그 고개 이름이 진고개인가 봐요. 맞아요, 진고개. 네. 고깃집도 있죠. 예, 진고개를 산책한다 그래서 진산이 이런 이름들이 실제로 당시 뭐 신문에 실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 1920년대 30년대 한국은 또 어땠을까 그런 궁금증도 생깁니다. 그게 그 참 웃긴 게 뭐냐면 제가 뭐 예전에 한번 수업할 때 그럼 시골은 산책 안 하냐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아니 도시 사람들만 산책합니까? 이런데 보시면 시골 길은 이 대체로 산 밑에 이렇게 배산임수가 있고 그 멀리 물이 있고 그리고 산 밑에 산 안쪽에 이쪽에 집이 있고 그 시골의 길의 용도는 이 쉼의 공간과 노동의 공간을 연결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산책이 아니라 일하러 가거나 아니면 일하러 오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농촌이라는 공간은 이 산책자가 있을 수 없는 게 산책자의 기본 이 마인드는 뭐냐면 저 사람들이 날 몰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시골은 길 가다 보면 누구 삼촌 아들, 누구 엄마 친구, 아빠 뭐 그 동료 다 만나. 그럼 이제 산책이라는 게 안 돼요. 이게 그 네트워크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계속 확인받아야 되니까 그건 군중 속의 고독이 안 되지. 그냥 군중이 될 수밖에. 우린 집성촌에 난 뭐 어디 뭐 진성애 씨 몇 대 손에 뭐 누구 아들 그걸 계속 확인하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가능하지만 농촌에서 안 되고 그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근대 도시라는 게 이제 발테 벤야민이 얘기했던 산책자라는 얘기죠. 그 산책자가 이제 불어로 플라네허라고 합니다. 플라네허라고 합니다. FLANEUR 플라네허.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가롭게 거니는 사람, 거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패터슨이 집에서 시를 쓰는 공간은 지하실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하실에서 왜 시를 쓸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나 이 짐 자무시 감독이 우리가 시를 쓰는 거는 우리의 의식 활동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뭔가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이 반영된다는 차원에서 이게 지하의 공간을 만들었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물론 그냥 조용하고 뭐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니까 지하실일 수도 있겠는데 그거를 살펴봤을 때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를 쓴다는 활동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계산해서 나오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떤 시에 담긴 말들이 어떠세요? 갑자기 막 떠오르는 단어나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심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뭐랄까 이것도 사실은 그 원칙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마다 다르고 또 작품마다 다르고 예를 들면 뭐 작곡하는 사람들도 그렇다면서요. 예를 들면 전체 어떤 멜로디가 떠오르고 작곡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부분의 음이 나오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비트를 먼저 만들고 음이 붙이는 경우도 있고 음이 나오고 비트가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근데 때때마다 좀 다른데 그 대체로 어떤 한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그 아래 위로 글들이 좀 붙여가는 경우가 좀 많죠. 아니면 그냥 제목이 먼저 떠오르고 아니면 그 뒤에 작품이 쓰여지는 것도 있고 근데 어떤 강렬한 이미지가 갑자기 떠오르는 경우는 없었나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있죠. 근데 그건 이제 내가 갖고 있던 어떤 뭐 여러 가지 경험이나 그 사연들이 혹은 어떤 상황과 좀 맞물렸을 때,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시적인 어떤 스파크 같은 게 좀 튈 때, 그 튀는 순간을 좀 잘 기억해둬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글 쓰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메모하고 최근에 이제 핸드폰이나 뭐 패드 이런 게 워낙 발달했으니까. 그런 게 있을 때 대체로 작가들이 이제 많이 핸드폰이나 이런 데 저장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바로 메모하는 거죠? 그죠. 즉각적으로. 그걸 이제 언어로 최대한 좀 서툴게라도 메모를 해놓고 왜냐면 그렇게 메모를 해놓으면 나중에 다시 돌이켜봤을 때 그 스파크가 튀는 순간에 그 기억을 다시 정리를 해볼 수 있으니까 그때 기억과 감정이 다시 네, 떠오르고 그렇죠. 그거를 조금 더 정제된 언어로 표현을 하겠네요. 네네. 음. 근데 지하실의 의미는 저는 뭐 글쎄 작가들 중에 뭐 자기 작업실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카페에서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주변에 약간 소음이 있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근데 이제 그 백색 소음이죠. 근데 공통점은 카페나 지하실이나 결국은 어쨌든 차단인 것 같아요. 차단. 그러니까 다른 영화나 뭐 시나리오는 공동 작업이라는 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시는 특히 좀 밀폐된 곳에서 나 혼자 누군가와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다음 구절은 뭘 할까 이게 토의를 하면서 쓸 수 있는 그 장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실이라는 건 차단되고 심지어 그 지하실에는 부인도 잘 들어오지 않죠. 혼자 뭐 있는 공간이니까. 아니면 그 지하실에 방향은 반대지만 다락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락방에서 많은 상상과 막 망상을 어릴 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기본적인 조건은 창작에서는 어떤 차단, 외부와의 차단, 그리고 뭐 자기로의 좀 침잠, 뭐 이런 개념의 공간들이 표현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해요.